한국의 성장을 자랑하며 일본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본과의 비교를 하며 한국을 더 우월하게 묘사하면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고 단점이나 문제점만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코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어요. 일본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이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예의와 배려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랐어요. 이런 점은 제가 일본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나라죠. 저는 여름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거리의 풍경에서부터 음식, 명절, 예술에 이르기까지 일본만의 독창성과 정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리고 고유의 미적 감각이 담긴 디자인들도 일본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일본은 기술과 경제면에서 오랫동안 아시아를 선도해왔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일본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도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곤 했죠.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큰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지만 사실 한국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배우거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일제강점기나 전쟁 이야기는 짧고 간략하게 지나갔고 주변에서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한국에 대해 딱히 알고 싶다거나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TV에서도 한국을 다룬 뉴스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특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야.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한국을 그저 불편한 나라로 여겼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을 미워하기보다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나라로 느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흐르는 그 묘한 긴장감, 정말 알면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한국에 사과해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한류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그런 자부심이 약간 과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자랑스러움을 과하게 드러내진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한국의 발전과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제 자신에게 자문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치 과거의 상처를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한 태도로 일본을 얕잡아 보는 것 같아 조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이유로 항상 뒤에서 미안해야 할까요? 왜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들이 과거의 일들로 인해 조용히 억눌려야 할까요? 이런 물음들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겐 여전히 그 나라와의 관계가 뭔가 껄끄럽고 얽힌 실타래 같았죠. 제가 아는 한 일본은 항상 예의와 겸손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성공했더라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면 그들은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거리감,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류라는 것이 제 주변을 뒤덮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점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특히 미디어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세계 트렌드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자주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히 오빠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약간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한국을 동경할까? 저에게는 그저 한 나라에 불과한데 말이죠. 친구들은 자주 한류 스타의 일정을 공유하고 새로 나온 노래를 단체 채팅방에서 듣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화가 한류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수업에서도 종종 한국의 영상미와 연출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조차 한국의 드라마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세련된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은근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라는 의문과 동시에 마치 우리의 것이 뒤로 밀리는 듯한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이 한류의 인기를 체험해보자며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이 큰 기대를 안고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수준일 뿐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갈 곳을 얘기할 때 그 열정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친구 한 명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져. 너무 친절하고 세련된 것 같아라며 감탄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일본은 그들보다 덜 세련된 나라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한국을 찬양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제 감정을 다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렸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한국에 가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류 팬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떠받들수록 저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SNS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토록 열광할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그런 트렌드에서 멀어져가는 제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최고라고 외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히 관심 없는 제 생각을 말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훌륭한 문화와 역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한국이 너무 깊이 자리 잡은 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괜한 자존심만 드러내는 듯 보여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대화의 공허함 속에서 저는 이 감정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질투인지 어쩌면 저는 한국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불안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경제 관련 수업을 듣기 시작한 저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률, 수출 품목,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지표를 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 뉴스에서 한국이 일본을 국민소득 면에서 추월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가슴속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한류가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랑거리였던 반도체 산업에서조차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찝찝하게 다가왔습니다. 삼성과 LG라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할까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는 뉴스에서 삼성과 LG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기업들이 진짜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로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은 애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소니 대신 삼성 TV를 자주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한층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일 간의 군사력 비교에서조차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제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이 아시아 내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저와 달리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성장하는 게 뭐 어때서 일본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가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일본은 저성장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경제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제 호황을 누리며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혼의 가정을 이뤘지만 저희 세대는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점점 더 빠르게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에 한국이 더 이상 일본과 비교조차 안 되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SNS에서 한국 친구들이 주식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자랑을 볼 때마다 일본에서는 과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한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듯했고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일본이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한 채 한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저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옆 나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K-팝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한국 배우의 CF가 일본 지하철 곳곳을 장식하고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아키하바라조차 한국 아이돌 굿즈나 한국 화장품 가게들로 채워지고 있으니 마치 우리 문화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마저 한국 드라마에 빠져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매일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 한국 배우들은 정말 멋지고 드라마도 감동적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본 드라마 대신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엄마, 우리 일본 드라마도 좋은 작품 많은데 왜 자꾸 한국 드라마만 보세요? 라고 물어보니 일본 드라마는 너무 현실적이라 답답하고 한국 드라마는 뭔가 더 감정적으로 와 닿아서 좋아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를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고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만 보니? 라고 툭 내뱉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아니,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거지 뭐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 순간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저희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한 느낌이 싫었거든요. 어느 날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에 대한 불만 글을 보았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왜 일본에서까지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야 하나? 우리나라에도 좋은 배우와 콘텐츠가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주목받는 게 불편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내심 공감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조차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패션 스타일을 따라 입으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특히 한국 화장법이나 K-패션 같은 키워드로 올려진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더 한국적인 스타일을 따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 한국을 동경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자존심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은 기술력과 문화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배웠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의해 점차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조차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일본의 것보다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며 저와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특히 저희 세대는 격차 세습이라는 커다란 장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소득층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은 그에 비해 제한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이 구조는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번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SNS에서 한국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 투자하며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험심 강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반면 우리는 안정과 현실에 얽매여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MZ세대는 요즘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배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자신을 키우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한국에서는 보다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격차가 뿌리 깊은 구조 속에서 성장한 터라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느낌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간단히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제 호황기를 경험하며 단순히 노력만으로도 높은 연봉을 받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인터넷에서 한국 청년들이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K-팝 스타나 한류 배우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 중에는 창업이나 기술 개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공한 젊은 창업가나 스타의 이야기가 한국만큼 활발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부러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용 안정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청년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불려 나가기 위해 투자하고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큰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 저희 세대가 그저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지만 일본 사회의 구조적 장벽과 계층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마냥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움직이는 한국 청년들의 삶을 보면 왠지 모를 열등감과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와 SNS를 보면 한국에 대한 찬양 일색의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소위 말하는 국뽕 콘텐츠가 인기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를 대단히 사랑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왜 저렇게 과할 정도로 자국을 칭찬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부러움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을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문화가 어색하게 여겨지기에 이런 과도한 자부심을 가진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이 일시적으로 폭발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계속되는 한국의 자기 찬양 콘텐츠들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팝,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인정받다. 그 같은 제목을 보며 저도 모르게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와 같은 자부심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을 칭송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기에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을 자랑하며 일본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될 때마다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한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과 비교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본과의 비교를 하며 한국을 더 우월하게 묘사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고 단점이나 문제점만 강조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지만 한국이 마치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강조할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게 다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친구들은 진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봐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들의 감탄에 어딘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고 마치 일본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사실 한국을 완전히 부러워한다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낀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껏 여러 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부러움과 불안감 사이를 오가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뒤에 점점 더 멀어지는 일본이 떠올라 막막해지곤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내세우고 그 자부심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한국의 모습이 거슬리기도 하고 동시에 흠잡을 데 없이 자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모습을 접하면서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열정이 넘쳐났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면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청년들은 이미 정해진 격차와 구조적인 장벽 앞에서 일찍이 체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한 세대가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싫어하는 마음보다 한국의 성공을 바라볼 때마다 일본의 미래가 흐려지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눈부신 성공은 저에게 묘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단순히 질투심으로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성취와 자신감은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것이었고, 저도 일본이 언젠가는 그런 자신감을 되찾아 가길 바랐습니다. 한국처럼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일본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부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감을 되찾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장과 자부심을 바라보며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만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이 일본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저 같은 평범한 일본 사람들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언젠가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그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은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스미스예요.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최근 들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들리고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김치나 불고기를 파는 레스토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한국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도 저는 정작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 이 의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엔 그저 궁금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매력이 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직감도 있었어요. 이걸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었거든요. 한국의 인기 비결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상사도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고 곧바로 프로젝트가 승인됐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서 출발 전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건
한국이 정말 다채로운 나라라는 거였어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그들의 문화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한국인들의 정신은 어떤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가슴이 설렜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한국의 첫 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들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무지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없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가 하면 그 사이로 전통적인 기와지붕도 보이더라고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다였어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현대적인 모습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고궁이 있는가 하면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건물 옆에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갔죠. 걸어다니면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쪽에선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종로 지역이에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들 사이로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이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고요함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한 한국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사진을 찍고 나서 그 가족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 하나를 바로잡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친절하고 개방적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까지 해주더라고요.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순 없었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해질 무렵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외국인 커플이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이 도시는 너무 바쁘고 경쟁적이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하루 동안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도시는 정말 다채롭다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여유가 있고 세련됐지만 따뜻함도 느껴지는 이런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매력은 바로 이 조화에 있다는 거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예약했죠.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사로 향하는 길,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스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와,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날 일정 중 차 명상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았죠. 스님께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라고 하셔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던 중 큰 실수를 했어요. 차의 맛과 향에 감탄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맛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버렸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스님의 표정도 조금 굳어진 것 같았고요. 옆에 있던 한국인 참가자가 조용히 귓속말로 말해줬어요. 차 명상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 명상이 끝난 후 스님께 다가가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통역의 도움을 받아 제 실수를 설명하고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차의 맛에 감동해서 무의식적으로 말해버렸어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감탄이 오히려 우리 차의 가치를 잘 보여줬어요. 다만 차 명상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걸 기회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뭔가를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하나의 수행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 경험 이후로 절에서의 모든 활동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새벽 예불, 108배, 바루 공양.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 같았죠. 특히 차 명상을 다시 할 때는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오랜 전통과 깊은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문화가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바로 이거구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죠. 첫 번째로 경험한 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었어요. 호텔 와이파이 속도에 놀랐는데 거리의 공공 와이파이는 더 빨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이래서 한국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렇게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최신 가전제품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AI가 탑재된 세탁기, 벽에 걸 수 있는 얇은 TV.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직원분,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시만요라고 하고 다른 직원을 데려오셨어요. 아마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곧 데려온 다른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비록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제가 경험한 건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어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쓰레기가 지하로 자동 수거되는 시스템, 원격으로 제어되는 가로등,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신호등. 이런 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식당에서도 대화 대신 각자 핸드폰만 보는 가족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개발자분께 제 생각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디지털 디톡스나 건강한 디지털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은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사람들의 열정과 창의력이라는 걸 느꼈죠.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가를 산책하기로 했죠. 통역 없이 혼자서 아침 일찍 동네 골목을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마침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라는 거였죠. 영어 메뉴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영어로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 접시를 들고 나오셨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음식 샘플이 담겨 있었어요. 떡볶이, 김밥, 순대, 할머니는 하나씩 가리키며 천천히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따라 읽어보려 노력했죠. 결국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할머니께서 김밥 하나를 더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옆 테이블의 손님이 그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이런 작은 친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엔 동네 공원을 가봤는데 거기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비슷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호기심에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같이 할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죠. 서툴렀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오면 항상 환영해요. 우리도 한때는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한국의 역사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은 자기가 가는 길은 아니지만 제가 가려는 곳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호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관계와 정을 잃지 않은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는지 궁금했죠. 먼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이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공부가 과연 좋은 걸까? 그래서 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도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 이런 모습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다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인인데 의사소통은 잘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런데 병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놀란 건 진료비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어요.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놀란 건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다녀봤는데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본 노숙자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사회 시스템의 견고함,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외국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한국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면모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궁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조화예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이 요소들이 한국에서는 놀랍도록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조화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감동받았어요. 힘든 역사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하는 정신,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도한 경쟁,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 격차 등.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죠.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을 단순한 취재로 끝내지 않고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찾아와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혹은 첨단 기술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꼭 다시 올게. 그때는 더 깊이, 더 오래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이 느낌. 아마도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 아닐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이번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한국은 매력이 끝이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안녕이에요. 한국, 사랑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